폴란드 공군 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한 날 현장의 공기는 묘하게 달랐다. 단순한 시찰이 아니었다. FA-50 생산 라인 앞에선 그들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사람들의 눈빛 같았다. FA-50PL의 차체가 조립되고 전자식 AESA 레이더와 타겟팅 포드가 장착되는 그 순간 폴란드 대표단의 표정은 확연히 달라졌다. 그들은 이미 보고 있었다. 한국이 만든 경전투기가 자신들의 공군 주력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방산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폴란드는 한국산 전투기를 직접 보고 있다. 그리고 단순한 구매를 넘어 기술 협력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FA-50의 납품 속도는 세계 최단 기록을 세웠다. 계약 후 1년 3개월 만에 12대가 완전 인도됐다. 이는 단순한 생산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신뢰의 증거였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이었다. 폴란드 공군 사령관이 KF-21 보라매의 조종석에 직접 앉았다. 전투기의 내부를 점검하며 조종석을 손으로 쓸어내리고 HUD와 계기판을 살피는 그의 표정엔 묘한 확신이 있었다. 이건 단순한 4.5 세대기가 아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KF-21은 한국 공군의 차세대 주력기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제는 해외 수출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유럽 시장에서 KF-21이 가진 경쟁력은 분명하다. F-35보다 낮은 유지비, 유로파이터보다 유연한 무장 옵션, 라팔보다 합리적인 가격, 세 나라가 수십 년간 공들인 시장을 한국은 단 10년 남짓의 시간으로 파고들고 있다. KAI는 FA-50로 구축한 신뢰를 KF-21로 확장시키는 전략을 세웠다. FA-50에서 시작된 협력의 끈이 KF-21 수출로 이어질 그날, 폴란드는 유럽 내 첫 번째 KF-21 도입국이 될 수도 있다. 이 흐름은 단순한 방산 거래를 넘어선다. 미국의 고위 관리가 한국과의 무인항공기 및 전투 로봇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고 있다. 한국이 가진 기술력은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니다. 미국조차 인정하는 파트너로 올라섰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방산 협력 포럼. 그 자리에서 미국 육군의 기술 담당 차관보는 공개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드론과 차세대 무인항공기 전력화를 가능한 한 빠르게 추진하고 싶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이 그 핵심이다. 이 한마디가 던진 파장은 컸다. 이제 한국은 미국과 기술을 공유하는 위치에 있다. 수십 년 전 기술을 받아오던 나라에서 이제는 공동개발의 주체로 바뀐 것이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묻는다. 한국이 언제 이렇게 변했나? 대답은 간단하다. 30년 전부터였다.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집요하게 기술과 철학을 동시에 쌓아 올린 결과였다.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현실이 되고 있었다. 한국형 무인 전투기 실험은 이미 현실이다. 최근 시험 비행에서 놀라운 명중률을 기록하며 하늘 위의 저격수라 불리고 있다. 이 기체에는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A4 레이더가 탑재됐다. 거리와 속도, 이동 방향까지 실시간 추적하는 이 레이더는 세계 최정상급 수준이다. 이 기술은 앞으로 KF-21뿐 아니라 모든 한국형 무인 전투기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다. 인공지능 기반 자율 전투 기술, 즉 하이파일럿 시스템 분야에서도 한국은 세계 선두권이다. 조종사의 개입 없이 판단, 회피, 타격까지 자동 수행하는 완전 자율 전투 기술. 미국도 아직 완벽히 구현하지 못한 영역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이 기술을 실증 단계까지 끌어올렸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다. 기술 주도국이다. 미국이 먼저 협력을 요청할 만큼 그들은 한국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다. FA-50과 KF-21, 그리고 AI 기반 무인기까지 이 세 가지 축은 한국이 그리는 새로운 방산 삼각 구조의 중심이다. 한국은 이미 지상무기에서 세계적 위상을 확보했다.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K39 천무, 다연장 로켓 모두 세계 시장에서 표준 무기로 불리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늘의 완전한 독립이다. 전투기 엔진까지 자립할 수 있다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방산 강국이 된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KF-21 보라매가 서 있다.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기술 독립의 상징.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빌리지 않는다. 자신만의 전투기, 자신만의 엔진, 자신만의 미래를 만든다. 그리고 그 첫 장면은 폴란드 공군 사령관이 보라매 조종석에 앉은 그날로부터 시작됐다. 미국의 고위 관리가 한국의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그날 세계 방산계는 조용히 술렁였다. 냉전 이후 단 한 번도 미국이 다른 나라의 무인항공기 기술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그 발언의 배경엔 분명한 현실이 있었다. 미국은 한국의 AI 자율 전투 체계와 드론 기술을 전략적 파트너십의 대상으로 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미 작전 차원에서 긴밀히 연결돼 있다. 하지만 이제 그 협력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산업과 기술의 융합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은 자율비행 드론의 전장 적용 속도를 높이고 싶어 했다. 그리고 한국은 그 해답을 가진 나라였다. 한국형 무인 전투기 프로젝트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다. 실제 전투 환경에서 AI가 스스로 목표를 식별하고 공격과 회피를 판단하며 조종사 없이 임무를 완수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이 기술은 바로 하이파일럿 시스템으로 불린다. 이는 미국 D-알파가 수년간 연구 중인 핵심 영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국이 먼저 실증에 성공했다. 하이파일럿 기술의 핵심은 판단이다. 단순히 데이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예측하고 전투 중 돌발 변수를 스스로 해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방대한 학습 데이터와 초정밀 센서 융합 기술이 필요하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 세계 상위권이다. 특히 KF-21 보람에 적용된 AI 센서 융합 알고리즘은 비행 중 표적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예측해 최적의 교전 각도를 제시한다. 이 기술은 무인기뿐 아니라 유인기에서도 활용된다. 조종사의 피로를 줄이고 실시간 위협 분석을 수행하며 적의 전자전 신호를 탐지해 자동 대응한다. 이는 단순한 지원 시스템이 아니라 조종사의 두 번째 두뇌에 가깝다. 미국이 놀란 이유는 단 하나였다. 한국이 이 모든 걸 스스로 해냈다는 사실이다. 외국 기술을 단순히 조립하거나 복제한 게 아니라 알고리즘 단계부터 자체 개발했다. 이는 방위산업계에서 패러다임 전환이라 불릴 만큼 큰 의미였다. 미국 측은 한국의 방산 기술력에 처음으로 전략적 협력이라는 단어를 공식 문서에 포함시켰다. 이전까지는 수입 또는 공동개발 지원 형태였던 관계가 이제는 공동기술 추진으로 바뀐 것이다. CSIS 포럼에서 미 육군 차관보는 다시 한번 강조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과 함께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이 발언 뒤로 한국의 방산기업 주가가 급등했다. 언론은 이제 미국이 한국에 기술을 요청하는 시대가 왔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인가? 이유는 명확하다. 세계는 이미 유인기 시대에 서무인기 AI 전쟁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전장은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조종사가 직접 조종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전투기보다 빠른 정보, 드론보다 똑똑한 판단, 그리고 데이터보다 정확한 결심. 그것이 미래의 전쟁을 결정한다. 한국은 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미 수년 전부터 AI 기반 전투기 시뮬레이터를 개발해 조종사와 인공지능이 협력하는 훈련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단순한 교육용 장비가 아니라 실제 작전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데이터베이스이기도 했다. 하나 시스템과 카이,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가 협력한 AI 전투 분석 시스템은 비행 중 1초 단위로 발생하는 10만 개 이상의 변수를 실시간 분석한다. 그중 일부는 이미 KF-21 블록 2 버전에 적용 중이다. 이 모든 기술의 집약체가 바로 국산 자율전투 시스템이다. 한국은 이를 통해 전투기 운용의 개념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다. 조종사가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AI가 전장 전체를 분석해 지휘권을 분산시킨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전쟁의 승패는 기술이 결정하게 된다. 미국은 이 흐름을 감지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우리는 한국이 가진 데이터 자산과 AI 전투 경험을 공유하기를 원한다. 이 발언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이미 실제 공동개발 회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제 한국의 무인기와 AI 시스템은 단순한 보조 장비가 아니다. 전장을 설계하는 새로운 두뇌가 되었다. 그리고 그 두뇌는 한국 기술자들의 손에서 태어났다. 세상은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 방산의 미래를 이끄는 나라는 더 이상 미국 하나가 아니란 사실을. 전투기의 심장은 엔진이다. 아무리 뛰어난 레이더와 무장을 갖추고 있어도 엔진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단지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 영역은 지금까지 단 5나라만이 완전한 자립을 이룬 영역이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중국. 여기에 6번째 이름을 새기려는 나라가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과거부터 엔진 국산화의 꿈을 꾸었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했다. 수십만 개의 정밀 부품이 완벽히 맞물려야 하는 터보팬 엔진은 설계오차 0.001mm만 발생해도 폭발로 이어질 만큼 정교하다. 열, 진동, 압력, 회전, 그 어느 하나라도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다. 대부분의 국가는 감히 이 영역에 도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FA-50과 T-50의 성공 이후 카이는 더 큰 목표를 세웠다.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의 심장을 우리 손으로 달자. 그렇게 시작된 국산 터보팬 엔진 개발은 수많은 실패를 딛고 조금씩 현실이 되어갔다.
500파운드급 소형 엔진 개발 성공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업계는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은 단순히 엔진을 돌리는 수준을 넘어 그 성능을 제어하는 기술까지 확보했다. 핵심은 터빈 블레이드였다. 고온의 연소실을 견디며 초당 수천 회 회전하는 이 부품은 엔진의 생명이라 불린다. 한국은 680도 이상의 열을 견디는 합금 소재와 냉각 채널 설계를 독자적으로 완성했다. 이 기술은 지금까지 롤스로이스나 사프란, GE와 같은 세계 3대 엔진사만이 가진 영역이었다. 그 결과 한국은 500파운드급 엔진 실증에 성공하고 8,000파운드급, 나아가 1만 파운드급 엔진 개발 단계로 진입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추력이 아니다. 그것은 독립의 무게였다. 한국의 연구진은 엔진 코어 설계까지 완전히 자체 개발했다. 외국 부품을 빌려오던 과거에서 벗어나 연소실 압축기, 터빈 노즐의 모든 구조를 직접 설계하고 테스트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를 대한민국 항공기 심장의 자립이라고 표현했다. 엔진 실험실에서는 매일같이 화염이 솟구쳤다. 연소 테스트 중 압력이 한계치를 넘어가 폭발 직전까지 갔던 날도 있었다. 그러나 연구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걸 해내면 한국은 진짜 독립국이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을 버티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의 순간이 찾아왔다. 2000시간 내구성을 확보한 국산 엔진이 실험실에서 완전한 구동 테스트를 마친 것이다. 이는 미국 F-16 단발 엔진 수준에 근접한 성능이었다. 외신들은 이를 기적에 가까운 진전이라 보도했다. 한국은 이 엔진을 무인 전투기 실험 플랫폼에 먼저 탑재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사람의 생명을 걸지 않고 데이터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비행 실험 영상에서 국산 엔진은 안정적인 추력과 반응성을 보여주며 완전한 실증 데이터를 쌓았다. 이제 남은 건 대형화다. 1만 파운드급 엔진이 완성되면 KF-21의 후속 모델에 장착될 계획이다. 이때가 오면 한국은 세계 7번째 전투기 엔진 독자 생산국이 된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자존심이었다. 엔진을 자국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곧 전시 상황에서도 스스로 하늘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터보팬 엔진은 이제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독립의 상징이다. 국산 엔진이 돌기 시작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하늘은 더 이상 빌린 힘으로 나는 하늘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한국 기술자들의 손끝에서 태어난 진짜 자유의 비행이다. 유럽의 하늘 위에서도 지금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총과 미사일이 아닌 기술과 신뢰의 전쟁이었다. 중심에는 한국의 KF-21이 있었다. 유럽의 군사강국들은 처음엔 이 이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독일과 프랑스가 직접 KF-21의 기술적 잠재력을 분석하고 있다.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한 이후 유럽 각국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렸다. 그들은 FA-50의 짧은 납기와 완성도 높은 운용 효율을 직접 확인했다. 그리고 KF-21이 그보다 훨씬 진보된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폴란드, 핀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까지. 동유럽과 북유럽의 여러 국가는 KF-21의 도입 가능성을 내부 검토에 올려두고 있다. 특히 독일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프랑스와 함께 추진 중인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FCAS가 내부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나팔사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독일 내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FCAS의 기술 독립성과 효율성에 대한 회의론이 고조되자 독일은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KF-21이었다. 독일 국방부는 공식 언급을 피했지만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KF-21의 구조적 유연성과 가격 경쟁력이 유럽 전투기 시장의 판을 흔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로파이터나 라팔보다 유지비가 낮고 스텔스 확장성이 뛰어난 KF-21은 중형 전투기 시장의 균형 파괴자로 불리고 있다. 독일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F-35A 35대를 약 100억 유로에 구입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미국산 무기만으로는 유럽 안보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독일의 전략가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 기업 딜 디펜스는 이미 한국 항공우주 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KF-21 플랫폼에 독일산 IRIS-T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는 공동개발 프로젝트였다. 이 움직임은 단순한 기술 교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럽 내부 질서를 흔드는 조용한 도전이었다. 독일이 한국과 손을 잡는 순간 프랑스의 독점적 기술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는 즉각 반응했다.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디펜스는 KF-21 보람에는 프랑스와 유럽 항공업계의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라팔과 유로파이터가 구조적으로 스텔스 업그레이드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KF-21은
처음부터 스텔스 확장을 염두에 둔 설계 플랫폼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KF-21은 F-35 이후 가장 진화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전투기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기사는 단순한 논평이 아니었다. 유럽 방산업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프랑스의 한 엔지니어는 인터뷰에서 한국이 10년 만에 우리가 30년 걸린 길을 따라잡았다고 말했다. 과거 기술을 배우던 나라가 이제는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또한 한국의 움직임을 주목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방산 생태계를 수직 계열화해 스스로 표준을 만드는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그 보도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롤스로이스의 부품 협력 관계가 함께 언급됐다. 세계 3대 엔진 제조사와의 공동 개발에 참여하는 아시아 국가는 지금까지 일본의 IHI와 한국 하나뿐이었다. 이제 유럽의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의 이름은 낯설지 않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 서로 경쟁하며 차세대 항공기 개발을 두고 협상할 때 그들의 회의 자료에는 항상 같은 단어가 등장한다. 바로 KF-21. 한국의 도전은 더 이상 외부의 실험이 아니다. 그것은 유럽의 기술 지형을 흔드는 새로운 변수였다. 그리고 유럽의 하늘 아래에서 한국은 이제시는 경쟁자가 아닌 기준을 제시하는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KF-21은 이미 4.5세대 전투기라는 틀을 넘어섰다. 지금 한국은 완전한 스텔스 기술, 그리고 차세대 플라즈마 스텔스까지 시야에 두고 있다. 플라즈마 스텔스란 단순한 은폐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전파 반사 자체를 제어해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만드는 완전한 투명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실전화한다면 적의 방공망은 무의미해진다. 그리고 그 실험의 한가운데에 바로 KF-21이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항우연이 공동으로 작성한 기술 보고서에는 플라즈마 기반 RCS 제어 실증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연구가 아니라 실제 실험 데이터를 확보한 단계라는 뜻이다. 한국은 기존 세미스텔스 도료 기술을 넘어서 플라즈마장을 이용한 전자파 흡수 시스템을 시험 중이다.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도 미국과 러시아 일부 연구소만이 초기 단계에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왜 이 기술이 중요한가? 스텔스의 본질은 적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스텔스는 도료나 기체 구조를 통해 반사를 줄이는 수준에 불과했다. 플라즈마 스텔스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전파를 흡수하고 왜곡시킨다. 기체가 존재하더라도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KF-21은 단순히 F-35와 경쟁하는 기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전투기로 도약하게 된다. 항우연의 내부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미 스텔스 성능을 갖춘 블록 1을 시작으로 완전한 스텔스 설계에 블록 3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대 200대 이상의 KF-21 블록 3가공군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술 진보는 단순한 진화가 아니라 도약이다. 한국은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 기존 스텔스의 약점을 보완하고 전자전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플라즈마는 공기의 이온화를 이용해 전자파의 반사율을 제어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대응이 가능하다. 즉, 적의 레이더 종류에 관계없이 보이지 않는 전투기가 되는 것이다. 유럽과 중국은 여전히 스텔스 완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제20은 외형상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전투력 면에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엔진 추력, 저하, 센서, 융합 불안정, 데이터 링크 결함 등으로 인해 서방권에서는 완전한 5세대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실증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술을 쌓아가고 있다. KF-21은 실제 시험 비행과 RCS, 계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계별 업그레이드를 수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은 차세대 6세대 전투기의 기반이 된다. 미국의 F-22 랩터가 은폐된 힘의 상징이라면 KF-21은 보이지 않는 진화의 상징이다. 한국은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과 AI 기반 자율전투 체계를 결합해 6세대 전투기의 실질적 시제품을 준비하고 있다. 이때 KF-21은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미래 전투기의 실험 플랫폼이 된다. 국방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은 이미 4.5세대를 완성했고 5세대를 향해 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6세대 그 너머를 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항우연의 비밀 연구동에서는 플라즈마 발생 장치의 진동음이 울리고 있다. 그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스텔스, 새로운 세대의 공중전이 태어나고 있다. 이제 한국의 전투기 기술은 단순히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 전장 질서를 다시 짜는 새로운 기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의 중심에는 언제나 같은 이름이 있다. 바로 KF-21.